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의 현재를 살펴보면 이런 딥러닝의 발전에 의해서 2017년 이미지넷 인식 대회에서 기존의 그 알렉스넷이 2012년에 26%의 오류, 그러니까 100개의 그림을 딱 주면 26개 정도를 못 맞춘 거죠. 그게 2017년에 오류율이 16%까지 낮춰졌고, 현재 2020년, 2021년 이후로는 인간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더 적은 오류율, 거의 뭐 99.99% 정도까지 그 인식률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스탠퍼드와 구글은 10억 개 이상의 신경망을 구성해서 유튜브 1000만 개의 동영상을 이용해서 고양이를 인식하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구글 포토의 수백억 장의 사진을 학습해서 단 몇 초 만에 이 사진이 무엇을 하는지 객체를 판독하는 모델로 활용함으로써 이제 구글에서는 여기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죠.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대회가 있습니다. 2005년에 달파는 미국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에서 무인 자동차, 사람이 타지 않고 자동차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경주 대회를 매년 실시하는데, 이때 스탠퍼드 팀이 2005년에 우승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승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율주행 성능은 아니고요. 굉장히 그 넓고 뭐 그 사람들이 없는 이런 사막과 같은 데서 사람 없이 우승을 한 거고요. 2007년에는 카네기 멜론 대하고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으로 타르탄 레이싱 그 도시 챌린지를 완주하면서 이후 테슬라 등의 그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무인 자율 자동차를 개발하고 이제 양산에 돌입해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키워드로 해서 기술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현재의 기술 진보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의 70%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 전체 산업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2016년에 발표된 내용이 우리는 현실로 지금 피부로 느끼는 상황까지 되었죠. 앞서 소개한 대로 인공지능의 역사적 이벤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이벤트인데요. 그 딥블루가 체스 경기에서 이겼고, 왓슨이 퀴즈 대회에서 이겼고, 알파고가 바둑 대회에서 이겼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 앞서 말씀드린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체스 경기의 경우에는 1차 인공지능 붐에서 주로 했던 알고리즘, 탐색 문제입니다. 탐색 문제에서 인간을 능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퍼디에서 우승한 왓슨은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다양한 지식을 끌어모아서 인간 전문가, 퀴즈 전문가하고 대결해서 이겨낸 것이죠. 그리고 위세들과 알파고의 대결은 제3차 붐을 이끌고 있는 기계학습의 승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그 어렵다는 바둑을 이겨낸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 이벤트와 인공지능의 역사적 발전의 핵심이 되었던 요 것들을 이렇게 부합시킴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탐색 문제라든가 전문가 시스템, 기계학습과 관련된 그 여러 개를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이세들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딥러닝이 가져올 그런 다양한 그런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탐색 문제를 이용해서 최적화한다거나 자동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의 전문가 일을 대체하는 것들이 60에서 80%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근시일에 배워서 현장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딥러닝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60에서 80% 정도 되는 시스템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탐색 문제 또는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 처리 문제를 배워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는 꼭 이해하시면서 그 근간이 되는 기술들을 꼭 함께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AIX 시대가 과거 인공지능 역사를 통해서 쭉 진행하면서 전 분야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살펴보기 위해는 인공지능의 수준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수준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빗 러셀이라든가 피터 노빅, 스튜어트 러셀, 피터 노빅에 의해서 쓴 책의 인공지능의 책을 보면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행동, 인간과 같은 사고, 인간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적 사고나 행동을 일부분만 구현해서 모방한 인공지능이고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자율주행 자동차, 금융 투자 시스템, 그다음 왓슨이나 알파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약 인공지능입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 수준의 지능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범용적인 일반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강인공지능 볼 수 없기 때문에 영화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영화에 보시면 허라든가 터미네이터, 트랜센더스에서 보이는 그런 인공지능이 바로 강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초인공지능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통합된 지능을 초월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인데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는 아직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AI를 구분을 해서 약인공과 강인공, 초인공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AI에 대한 환상을 좀 깨자는 겁니다. AI가 지금 강인공이나 초인공 지능이 탄생한다면 인간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과연 인간은 살아남을까? 인간은 과연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는데 언제 나타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인공지능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적 사고나 행동을 일부분만 구현해서 모방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특징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영향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약인공과 강인공이 구분되는 시점을 우리는 특이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간의 지능은 쭉 진화해 갑니다. 진화해 가는데 그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쌓여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쭉 진행해 가는데 인공지능은 탄생한 지 1956년 시작해서 차근히 이렇게 발전해 옵니다. 3번의 붐과 2번의 어려움이 겪었지만 결국에는 상향 곡선을 그리겠죠. 그러면서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이 순간을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특이점이 지나고 나서의 인공지능을 우리는 강인공 또는 초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강인공이나 초인공이 나타나는 시점, 특이점을 2040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예상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다양한 그 연구자나 사업가 또는 인공지능에서 주축이 되는 그 과학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좋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든가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나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앨런 머스크나 스티븐 호킹 작고하셨지만 그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인공지능은 악마를 소환하고 우리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죠. 이러면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과 역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